그러다가 이제 과거를 회상하게 되는 거죠. 생각해 보면 이 주인공도 저 신애기처럼 20살 무렵에 신내림을 받았고, 그것 때문에 결국 제대로 된 연애도 하지 못하고 꼼짝없이 장수할멈의 눈치만 보고 살아야 했는데, 그때 장수할멈은 이 주인공에게 "내가 너를 언젠가 무형문화재로 만들어 줄 거야."라고 약속을 했던 거죠. 이 무형문화재는 모든 무당들의 꿈이라 주인공은 또 그 약속을 믿고 또 열심히 매일 아침 새벽 시장에 가서 목단 생활을 하다가 바친 거죠. 그렇게 30년 동안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늙었다고 버림받게 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피터캣 북클럽 131번째 작품은 2025년 최고의 소설인 성애나 작가의 혼모노입니다. 2025년은 그야말로 혼모노의 해였던 것 같습니다. 2025년 3월 달에 출간됐는데 그 직후부터 지금까지 모노프라인에서 베스트셀러 상위권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죠. 이 소설이 2025년도에 워낙 인기가 있었고, 특히 2030 여성 독자들에게 폭발적인 인기가 있었던 이유가 뭘까 하고 알아보니까, 첫 번째, 먼저 일단 막힘없이 잘 읽힌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재가 굉장히 다양하고 재미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특히 소위 찐이라는 단어로 대표되는 진짜 가짜 논쟁을 공론의 장으로 끌어들인 데 있는 것 같다. 자, 이것은 팬덤 문화 속에서 자주 일어나는 찐팬 논란을 연상시키기도 하고, 또 SNS에서 표현되는 자신의 모습과 실제 모습 간의 차이로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에게 진짜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책 혼모노에는 표제작인 혼모노를 포함해서 총 7개의 단편 소설이 수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혼모노는 진짜라는 뜻의 일본어이고 이것은 찐과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작가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고 수록된 소설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애나 작가는 1994년생이고 충남에서 출생했고 서울예대 문예창작과를 졸업했습니다. 2019년도에 동아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했고요. 그 이후로 문학동네 젊은 작가상을 2번 받았고, 이 밖에도 신동엽 문학상, 이효석 문학상, 김만중 문학상, 그리고 2024년 예스24가 진행한 독자 투표 캠페인에서 한국 문학의 미래가 될 젊은 작가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수상 경력만 봐도 오늘 영상 제목인 성애나의 시대가 올까 하는 질문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죠. 자, 그럼 이 책에 수록된 단편 소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설은 길티 클럽 호랑이 만지기라는 제목의 소설입니다. 줄거리는 우연히 어느 영화 감독의 팬이 된 주인공이 있어요. 그래서 팬카페에 가입해서 열심히 활동하다가, 그러다가 이른바 찐팬들만 참여한다는 오픈 채팅방에까지 초대를 받게 되고, 그러다가 오프라인 정모회까지 참석하게 되는데, 그 오픈 채팅방 이름이 바로 길티 클럽인 거죠. 이 길티 클럽은 길티 플레저 클럽의 줄임말이라고 하는데, 고상하지 않거나 죄책감을 느끼는 취향을 즐기는 기쁨이라는 뜻인 거죠. 그 이유는 그 영화 감독이 촬영 중 아동 학대 전력이 있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영화 촬영 중에 그 아역 배우가 눈물 연기를 못한다고 그 아역 배우의 팔뚝을 피멍이 들 때까지 꼬집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 소설은 좋아하는 대상의 행동에 대한 옳고 그름의 판단을 하지 않고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을 믿고 추종하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되는 거겠죠. 이 과정에서 팬들은 자신들의 신념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감독의 잘못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거나 외면하려는 태도를 보이고요. 결국은 이 길티 클럽이라는 이름 자체가 자신들이 현재 즐기고 있는 부도덕한 즐거움을 암시하는 표현인 거죠. 그런데 주인공은 그 중에서도 최고의 찐팬이 되기 위해서 경쟁하다가 자기 감정에 취해서 판단력을 잃고 선을 넘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 소설은 감독이 공개 사과를 하는 장면으로 마무리되는데, 이 결론이 정말 대단했던 것 같아요. 감독이 그 GV 자리에서 공개 사과를 해버리니까 주인공은 이 감독의 태도에 대해서 이것을 감독의 배신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감독이 나를 배신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사실관계를 떠나서 감독이라면 당연히 찐팬인 내 편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너의 잘못을 감싸주고 덮어주고 모른 척해주고 그 너를 추종해 왔는데 감히 우리를 배신하고 사과를 해? 이쯤 되면 누가 누구의 팬인지 이제 헷갈리게 되는데,
두 번째 소설 제목은 스무드라는 이름의 소설입니다. 이 제목을 들으면 매끈매끈한 무언가를 떠올리게 되는데 아마도 작가는 현재 우리가 진실을 적당히 외면한 채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꾸미고 살아가는 게 아닌가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줄거리를 살펴보면 주인공은 한국계 미국인이지만 한국어도 전혀 할 줄 모르고 또 한국 음식을 포함한 한국에 관한 그 어떤 것도 접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주인공은 현재 세계적인 미술가의 에이전트로 일하고 있는데 그 미술가의 순회 전시가 소수의 상위층만 거주하는 한남동 고급 빌라에서 열리게 되었고 그 때문에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소설은 제목처럼 그 매끈매끈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 소설에는 크게 세 가지 매끄러운 세계가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주인공이 머물게 된 고급 빌라는 모든 것이 그 안에서 해결 가능한 아주 매끄러운 세계였고 빌라 단지 안에 자체 전시회장이 있고 그리고 그곳에서 전시회를 기획하고 개최하는 전담 큐레이터까지 있고 그리고 빌라 단지 내에서 미쉐린 셰프의 코스 요리까지 즐길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매끄러운 세계였던 거고 두 번째 매끄러운 세계는 이 주인공이 혼자 산책하다가 휴대폰 배터리가 떨어지는 바람에 길가에 성조기를 들고 지나다니는 노인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이제 도움을 청하게 되는데 그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그들은 서로를 열사라고 부르고 있었고 심지어는 광화문 광장을 자기들끼리 이승만 광장이라고 부르고 있었다. 이것 역시 사실관계가 적당히 다듬어진 그들만의 매끄러운 세계라는 뜻이겠죠. 자, 세 번째 등장하는 매끄러운 세계는 그 미술가의 작품 제목이 바로 스무드입니다. 본문 설명에 따르면 이 스무드는 지름이 2m에 달하는 스테인레스 스틸을 매끈하게 세공한 검은색의 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작품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 작품에는 그 어떤 분노도 불안도 결핍도 없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술 작품도 이제는 진지하기보다는 SNS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이미지처럼 그저 매끈한 것들을 좋아한다라는 의미겠죠. 그런데 이 소설을 가만히 읽다 보면 작가가 쓰지는 않았지만 마치 독자 너희 또한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적당히 재단한 그런 매끄러운 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소설을 읽으면 이 소설 속에 우리의 얼굴도 함께 비쳐 보이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소설은 이 책의 표제작인 혼모노입니다. 사실 이 소설만 가지고도 밤새도록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주어진 시간 동안 촘촘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모로 대단한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속이라는 소재를 선택하되 그것을 예를 들어서 영화 곡성처럼 전통적인 방식으로 소화하는 게 아니라 마치 이 무속인들의 삶이 그냥 직장인들의 삶처럼 느껴지게 썼다라는 것에 먼저 놀랐고 그리고 이 소설이야말로 진짜 가짜 논쟁의 끝판왕인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이 무속이라는 것 자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도무지 판단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 소설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소설의 주인공은 50대의 박수무당입니다. 남자 무당을 박수무당이라고 하죠. 이 주인공은 지난 30년 동안 그럭저럭 잘 해왔습니다. 주인공은 그것을 자기가 모시고 있는 장수할멈 덕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장수할멈은 꽤나 까탈스럽지만 그만큼 영험한 신이었던 거죠. 그래서 주인공은 이 장수할멈을 위해서 매일 새벽 시장에 나가서 진짜 목단꽃을 사다가 제단에 바쳤는데 그때마다 할멈은 역시 혼모노가 제일이라고 좋아했다고 합니다. 혼모노, 생화, 진짜 뭐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 최근에 주인공의 신상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얼마 전에 구판에서 칼로 얼굴을 긋다가 피가 난 거예요. 원래는 이제 접신을 하면 피가 안 나나 보죠. 피가 났는데 그 이후로 모든 의욕을 잃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다가 결국 이제 병원에까지 찾아갔는데 의사가 당신의 증상은 번아웃 증후군이다. 저는 사실 이 말이 이 소설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자신이 머물고 있는 신당 골목에 새로 신내림을 받은 신애기가 들어왔는데 갓 신내림을 받은 사람을 신애기라고 부르는 모양이죠. 이 신애기는 에어팟
꽂고 다니는 20살쯤 된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이 주인공에게 당신이 모시고 있는 장수 할멈이 당신을 떠나서 나에게로 왔다고 막 자랑을 해요. 그러면서 그 할멈이 주인공은 이제 너무 늙었고 늙은 게 야심만 가득해서 보기 흉해서 나한테로 왔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그녀의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인공은 그 이후로 도무지 접신을 하지 못하다가 결국은 가짜 칼이나 가짜 작두를 이용해서 가짜 무당이 되는 것까지 진지하게 고민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러다가 이제 과거를 회상하게 되는 거죠. 생각해 보면 이 주인공도 저 신애기처럼 20살 무렵에 신내림을 받았고 그것 때문에 결국 제대로 된 연애도 하지 못하고 꼼짝없이 장수 할멈의 눈치만 보고 살아야 했는데 그때 장수 할멈은 이 주인공에게 "내가 너를 언젠가 무형문화재로 만들어 줄 거야."라고 약속을 했던 거죠. 이 무형문화재는 모든 무당들의 꿈이라 주인공은 또 그 약속을 믿고 또 열심히 매일 아침 새벽 시장에 가서 목단 생활을 하다가 바친 거죠. 그렇게 30년 동안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늙었다고 버림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할멈은 젊은 날 그에게 했던 똑같은 약속을 지금은 앞집에 사는 신애기에게 또 하고 있는 거죠. 이쯤 되면 이 소설이 무속에 관한 소설인지 아니면 직장인에 관한 소설인지 도저히 구분이 안 갈 정도가 되는 겁니다. 자, 생각해보면 직장인들도 어린 나이에 입사해서 회사 일 때문에 제대로 젊음을 즐기지도 못하고 평생 죽어라 일만 하다가 나이 들고 나면 늙었다는 이유로 매정하게 버림받게 되죠. 게다가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언젠가는 어떤 사람에게 모종의 약속을 받았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언젠가 당신을 중요한 해외 지사의 책임자로 보내주겠다거나 아니면 언젠가 당신을 자회사의 경영진으로 보내주겠다는 그런 약속들을 아마도 받아보지 않은 직장인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겉으로는 믿기지가 않으면서도 왠지 그 약속이 너무 솔깃해서 평생 그걸 이제 은근히 기대하면서 이제 살게 되는 거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약속은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이 되고 마는 거죠. 그 과정이 너무 똑같은 거예요. 자, 소설 마지막 장면에서 주인공은 신발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자신을 버리고 신애기에게 굿을 맡긴 어느 국회의원 집에 찾아가서 신애기와 함께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날카로운 작두 위에서 춤을 추는 건데 그런데 비록 작두 위에서 춤을 추느라고 주인공의 발에는 피가 흥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오랫동안 힘차게 춤을 췄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소설이 진짜 가짜 논쟁에 관한 이야기라고 했으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 신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곰곰 생각해 보면 그것은 어쩌면 신이 있고 없고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집중력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30년 동안 까탈스러운 장수 할멈의 비위를 맞춰왔고 할멈은 그의 정성을 기특하게 생각해서 좋은 점괘를 내려주었다는 얘기는 직장인의 비유에서 생각해보면 그만큼 주인공이 모든 순간에 집중해서 살아왔고 또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평가를 받아왔다는 얘기도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몸도 마음도 지쳐서 더 이상은 그렇게 하는 것이 힘들게 되었고 자, 그렇게 되면 직장에서는 버려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소설에서 장소의 할멈에게 버려진 순간 찾아온 것은 박탈감이나 배신감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일종의 해방감도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설 마지막 장면에서 주인공이 드디어 진짜 가짜가 된 듯한 기분을 느끼는 문장이 등장하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장수 할멈을 핑계로 진짜인 척하는 가짜로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진짜인 척하는 가짜가 아니라 진짜 가짜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네가 용한 무당이라는 평가를 받아온 것은 장수 할멈이 너를 도와줘서가 아니라 네가 그만큼 집중해서 일을 했기 때문이었을지도 몰라. 그러니 이제는 장수 할멈의 그늘을 벗어나서 네 능력을 한번 독립적으로 펼쳐볼 수도 있는 거잖아. 이러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소설일 수도 있는 것 같다. 자, 네 번째 소설은 구의 집 가롤동 98번지라는 제목의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조금 충격적인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바로 1970년대 중반 서울에 있었던 남영동 대공분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 왼쪽에 기차철로가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바로 건물 옆에 지하철 1호선 남영역이 있고, 그리고 그 옆으로는 경부선 철도가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기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었겠죠. 그리고 과거에는 이 건물 바로 앞에 미군 기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소리도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을 장소에 위치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소음이 차단된 장소에 이 건물이 세워지게 된 것은 이곳이 바로 고문실이었기 때문인데, 자, 바로 이곳에서 아까도 잠깐 열사라는 단어가 등장했었죠. 바로 이곳에서 87년 민주화 항쟁의 기폭제가 되었던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이 벌어졌던 바로 그 장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건물을 설계한 사람이 바로 저 유명한 건축가 김수근이라는 거죠. 이 김수근 건축가는 서울에 있는 워커힐 호텔이나 뭐 세운상가, 그리고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경동교회 등을 설계한 1970년대 한국 건축을 대표하는 건축가 중 한 명인데,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 고문실을 설계했다라는 게 꽤나 충격적이죠. 그리고 이 소설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김수근은 권력과 적당히 타협하는 스타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1970년대 당시는 군부 독재 시절이었잖아요. 그래서 건축가로 일을 하기 위해서도 군부와 코드를 맞추는 게 중요했는데, 김수근은 그것을 참 잘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너무나 잘한 나머지 수감자들이 도망칠 수 없도록 창을 세로로 아주 좁게 설계했고, 그리고 박종철 열사도 물고문으로 돌아가셨는데, 이 물고문을 받을 때 건물에 누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방수나 방음 처리도 아주 살뜰하게 신경을 써서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본문에는 이것이 인간을 위한 건축이었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그 건물의 건축 목적인 인간성의 완전한 파괴라는 이념을 실현하는데 최적화된 건물을 설계한 거죠. 자, 이 소설을 읽고 나서 저도 저 아름다운 경동교회와 이 남영동 대공분실을 설계한 건축가가 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한참 생각하게 했던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설 제목은 우호적 감정이라는 소설입니다. 마을 재생 프로젝트를 맡게 된 어느 스타트업 기업의 이야기다. 이 소설에서는 두 가지 이야기가 함께 전개되는데, 하나는 회사 내부의 이야기고 하나는 그 대상 마을의 이야기입니다. 스타트업 하면 기존의 조직 문화와는 다르게 뭔가 새롭고 자유로운 시스템을 떠올리게 되는데, 그런데 이 소설에 등장하는 모습을 보면 먼저 스타트업 하면 보통 직급 체계를 없애죠. 그리고 이제 님으로 부르죠. 누구님 누구님 하죠. 그리고 딱히 외국인과 미팅할 일이 없는데도 영어 닉네임을 쓰도록 장려하죠. 그리고 자유로운 조직 문화라는 걸 핑계로 왠지 야근을 강요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고, 그런데다가 심지어 직급 체계가 없다라는 건 사실 핑계고, 연봉이나 인센티브 같은 거 정할 때 보면 다른 회사들과 사실 별 차이가 없는, 네, 그런 회사들이 많죠. 그런데 그런 모순적인 면에서는 그들이 맡게 된 마을 재생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대상 마을은 스타트업처럼 이상적인 꿈을 가진 대학 동기들이 함께 귀촌해서 만든 마을이었는데,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 사이에서도 자신의 이익에만 집착하는 이기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졌던 거죠. 이 소설을 보면 다자이 오사무의 인간 실격이 연상되기도 하는데, 우리는 모두 서로를 대할 때 우호적 감정이라는 가면을 쓰고 대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민감한 이해관계와 충돌하는 순간 과연 그 우호적 감정이라는 게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소설이었던 것 같고요. 다음 소설의 제목은 잉택이라는 제목의 소설입니다. 딸에게 집착하는 어머니와 또한 그 어머니 못지않게 손녀에게 집착하는 시아버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어머니와 시아버지 모두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때문인지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결국 그들의 욕심 때문에 아이는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인격체로 성장하지 못하고 그저 어른들의 욕망에 희생되어서 한 마리 애완동물처럼 되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소설이나 드라마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 소설은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작가의 나이가 94년생이다 보니까 부모 세대보다는 자식 세대에게 속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른들의 욕망에 일방적으로 희생되었다고 말하는 너희들은 정말 피해자이기만 한 거야? 아니면 혹시 어른들이 제공하는 안락한 환경에 취해서
스스로가 애완동물의 역할을 자처하고 나선 건 아니야? 하는 질문을 던지는 소설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소설의 제목은 메탈입니다. 이 소설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시대를 잘못하고 태어난 94년생 세 청년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이들의 고향은 서쪽 바닷가 마을이고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이들이 공통적으로 헤비메탈을 좋아하게 된 거죠. 그런데 왜 이 친구들이 시대를 잘못하고 태어났냐면 이들이 청소년기를 보냈던 때는 사실상 국내에서는 메탈의 인기가 거의 사라진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필이면 우리나라에서 그런 밴드 음악 자체가 마이너인데 그 마이너 중에서도 가장 마이너한 장르인 헤비메탈을 선택을 했던 거죠. 시기를 잘못 선택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면 바로 이것이 이 소설의 주제인 것 같습니다. 결국 그들이 선택한 헤비메탈이라는 장르처럼 그들이 태어난 바닷가 시골 마을 또한 마이너 중에서도 마이너한 그런 장소였다는 얘기가 되겠죠. 뭐 결과적으로는 그래도 그들은 그곳에서 어떻게든 이제 살아간다는 얘긴데, 근데 이 소설이 인상적이었던 거는 뭐 다른 소설들과는 다르게 이 소설은 서사나 플롯이나 뭐 숨겨진 얘기나 그런 게 거의 느껴지지 않고 그냥 유난히 쓸쓸한 장소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쓸쓸하게 살아가야 하는 그 세 사람의 뒷모습이 유독 커 보이는 그런 소설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성애나의 단편집 혼모노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자, 이번에 책 소개를 위해서 집중해서 두 번을 읽었는데 그렇게 자세히 보니까 자세히 볼수록 더 좋은 소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만큼 겉만 화려한 게 아니라 소설의 속까지 아주 촘촘하다는 얘기겠죠. 아직 안 보신 분이 계시다면 이런 생각들 요즘에 많이 하시죠. 책 읽을 시간도 없는데 가급적이면 재미와 감동 두 가지를 함께 지닌 책이면 내가 읽을 용의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책 혼모노가 찐인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